경차모님? 그 장난감 같은 고물차를 타고 왔다고요? 가장 빛나야 할 상견례 날 딸의 하얀 원피스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여린 어깨를 감쌌습니다. 사돈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죠. 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차만 봐도 그 집구석 수준을 훤히 알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낡은 경차의 주인 손에 명동의 빌딩 수십 채가 걸린 계약서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가장 소중한 것을 모욕당한 어머니의 분노는 이제 한 가문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완벽한 심판이 됩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서 주인 손에 반짝반짝 닦여 하얗게 빛나는 경차 모닝 한 대가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붙잡은 박영옥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아무래도 중요한 날이다 보니 그녀의 어깨와 등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다은아, 엄마 너무 떨린다. 조수석에 앉은 딸 정다은은 오늘을 위해 고심해서 고른 단정한 원피스 자락을 매만지며 굳어있는 엄마의 옆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 없어. 성준 씨 부모님 사진으로 뵈니 인상 좋으시던데 분명 좋은 분들이실 거야. 다은이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며 엄마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영옥의 어깨가 살짝 풀리는 듯 했죠.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니 틀림없이 좋은 분들이시겠지. 그렇고 말고. 그런데 정말 이 차를 타고 가도 괜찮을까? 괜히 우리 다은이 기죽이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 박영옥이 백미러로 차 뒷공무니를 힐끗 쳐다보며 끝내 참지 못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은 평생을 겪어 익숙했지만 금지옥엽 키운 딸이 행여나 차 때문에 위축될까봐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에요. 그 말에 다은은 엄마의 속마음을 다 안다는 듯 따뜻한 미소로 엄마의 불안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 기죽긴 누가 기죽어. 나는 엄마랑 이 차 타고 가는 지금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데? 그리고 차가 뭐 중요하다고, 마음이 중요하지. 다은이 엄마의 팔에 제 팔을 껴고 머리를 어깨에 기대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의 따뜻한 체온과 사랑스러운 말투에 박영옥의 입가에도 그제야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어머, 우리 딸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대통령 전용차도 안 부러운 우리만의 최고급 차야. 두 모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고 화려한 호텔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엄마, 저기 봐. 진짜 크고 멋진 호텔이다. 우리 딸 덕에 엄마가 이런 데도 다 와보고. 박영옥은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호텔 입구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호텔 정문에는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발렛 주차 직원들이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박영옥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엄마, 나 먼저 내려줘. 내가 먼저 가서 성준 씨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있을게. 엄마는 주차하고 천천히 와. 다은이 옆에 뒀던 작은 핸드백을 챙기며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는 주차하고 바로 뒤따라갈게. 어른들 너무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되니까 얼른 가. 박영옥이 차에서 내리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꽉 잡아주며 당부했습니다. 다은이 총총 걸음으로 호텔 자동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영옥은 발렛 직원에게 차 키를 건네주려 손을 뻗었다가 순간 망설이며 슬그머니 손을 다시 거두었죠. 저기
혹시 제가 직접 주차하면 안 될까요? 네, 손님. 그럼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시면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은 상냥한 미소와 함께 주차장 입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한편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성준이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뒤로 아버지 최진철과 어머니 김이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성준의 눈에 레스토랑 입구로 들어서는 다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아, 다은아. 여기야. 성준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준 씨, 일찍 왔네요. 다은이 수줍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이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정다은입니다. 성준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부모님께 다은을 소개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다은입니다. 다은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이라는 다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스캔이라도 하듯 훑어보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려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죠. 어머, 사진으로 봤을 때도 예쁘다 생각했는데 실물이 훨씬 더 예쁘네. 어서 앉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빼서 앉아 성준의 부모님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발렛 직원 한 명이 다급한 걸음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손님 중에 하얀색 모닝 4899 차주분 계십니까? 직원이 주변 테이블을 두리번거리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이라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마치 불쾌한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발렛 직원을 쏘아보았죠. 모님? 그건 또 뭐하는 물건이죠? 김이라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아, 그게 국산 경차 브랜드 이름입니다. 하얀색 모닝 한 대를 주차하셨는데 비상등이 켜 있어서요. 발렛 직원이 김이라의 기세에 눌려 말끝을 흐렸습니다. 4899 저희 차 맞아요. 엄마가 주차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이라의 얼굴에서 거진 미소가 싹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경차? 그 장난감 같은? 지금 그 고물차를 타고 왔다고요? 아, 네, 저희 어머니 차예요. 희라의 차가운 목소리에 다은이 당황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이라가 갑자기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이런 구질구질한 집안이 다 있어. 오늘 이상견례 없던 걸로 할게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성준이 경악하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이거나 우리 최 씨 집안은 저런 깡통차나 굴리는 거지 같은 집안하고는 사돈 맺을 생각 눈곱만큼도 없어. 김이라가 핸드백을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사람들 다 보는데 왜 이래? 제발 좀 진정해. 최진철이 그제야 신문에서 눈을 떼고 당황하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진정? 당신 눈에는 이게 진정하게 생겼어요? 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격이. 차 한 대만 봐도 그 집구석 수준을 훤히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김이라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무슨 모닝 타고 왔다고 상견례를 취소해요. 시끄러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개망신을 당해야겠니? 그 좋은 집안 다 마다하더니 하필 수준도 안 맞는. 김이라는 아들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고는 매서운 눈초리로 다은을 한번 쏘아보고
레스토랑을 성큼성큼 빠져나갔습니다. 최진철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은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한번 보내고는 황급히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다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성준이 다가와 다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다은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준 씨. 다은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호텔 입구, 영옥은 주차를 무사히 마치고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견례 장소인 레스토랑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때 입구 기둥 옆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작게 어깨를 떨고 있는 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다은아. 불길한 예감에 박영옥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다은의 하얀 볼 위에는 굵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어요. 엄마. 딸은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고 있던 울음을 와락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영옥은 아무 말 없이 딸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여린 어깨가 안쓰럽게 들썩이고 있었죠. 영문을 알 수 없는 분노와 서름에 박영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하얀 모닝 안은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다은은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에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다은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창피했지? 미안해. 그 말에 박영옥의 미간이 순간 꿈틀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창피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 교양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야.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하얗게 질린 그녀의 손마디가 속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죠. 성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부모님이 그런 분들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내가 엄마 더 좋은 차 사줬어야 했는데. 엄마 이 차 타고 다니면 그렇게 무시당해? 차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은이 깊은 한숨과 함께 넋두리를 내뱉었습니다. 마침 차가 붉은 신호등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영옥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딸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힘주어 꽉 잡았습니다. 정다은, 넌 아무 잘못 없어. 절대로 내 탓이 아니야. 알겠니? 응, 엄마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이 정도 일로 안 무너져. 다은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영옥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모멸의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던 어린 자신과 그 모습을 벌레 보듯 싸늘하게 내려다보던 한 여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은은 엄마에게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서 방에 들어갈게.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어둠이 내린 거실에 홀로 남은 영옥은 찻잔을 들었지만 이미 차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죠. 밤이 깊었지만 그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윈도우 시작음이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어요. 영옥이 독수리 탑업으로 검색창에 또박또박 한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최, 진, 철.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최진철 건설과 관련된 정보들이 화면 가득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최성준, 아내는 김이라. 영옥은 화면에 나온 인물들의 관계도를 하나씩 확인하며 옆에 있던 메모지에 중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밤을 꼴딱 새우며 최진철 일가와 그의 회사에 대해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새벽 5시 정막을 깨고 그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최진철 건설 정보 모두 정리해서 방금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젊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고했어. 그런데 뭔가 특별한 건 없었나? 영욱의 목소리에는 피곤함 대신 예리한 칼날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최진철 건설이 오늘 오전 10시 명동 센터빌딩 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회사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라고 하더군요. 비서의 보고에 밤새 충혈되어 있던 영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센터빌딩? 그거 김 사장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잖아. 맞습니다, 회장님. 최진철이가 무려 6개월 동안 공을 들여 설득한 건이라고 합니다. 영욱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죠. 자네, 김 사장 연락처 알고 있지? 네, 회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까요? 그래. 지금 당장. 영욱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몇 차례의 신호음이 가고 곧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김 사장, 나 박영욱입니다. 아이고, 박 회장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듯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욱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센터빌딩 말인데 아직 도장 찍은 건 아니죠? 아, 그 건물이요? 허허. 오늘 오전에 최진철 대표하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만 최진철이가 얼마를 부르던가요? 예. 아, 200억에 넘기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영욱은 잠시 침묵하더니 상상도 못할 액수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250억에 사겠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네, 250억이요? 김 사장이 놀라 되묻는 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 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계약하죠. 1시간 뒤에 내가 직접 그리로 가겠습니다. 박영욱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최 대표와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김 사장, 비즈니스라는 게 원래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영욱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이 열심히 주파나를 튕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8시까지 제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진철 그 사람이 누가 건물을 샀냐고 묻거든 내 이름을 말해주세요. 박영욱은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센터빌딩 매매 계약서 준비하고 현금 250억 인출해. 1시간 안에 내 차 트렁크에 실어놔.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최진철은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 사람처럼 들뜬 마음으로 센터빌딩 앞에 섰습니다.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김 사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김 사장님, 나 최진철입니다. 아, 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김 사장이 어색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최진철을 맞았습니다. 하하,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진철은 활짝 웃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 대표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김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이미 다른 분께 팔렸습니다. 김 사장의 말에 최진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최진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200억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셔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대체 누굽니까? 어떤 놈이 감히 내 계약을 중간에서 가로챈 거냐고. 최진철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영옥이라는 분입니다. 김 사장의 대답에 최진철은 그 이름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영옥은 자신의 회장실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그녀는 바쁘게 오가는 개미 같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눈에는 차갑고도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철 건설사 로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집된 긴급회의 소식에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불안한 얼굴로 수군거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괜히 움찔하며 상사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어요. 들었어요? 대표님이 아침 대바람부터 회의실에서 불호령을 내리고 계신데요. 한 직원이 목소리를 낮춰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시각 15층 회의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최진철이 임원들을 앞에 세워두고 맹수처럼 으르렁대며 두꺼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꽝 하는 굉음에 임원들의 어깨가 움찔거렸죠. 뉴호프시티, 우리 회사의 명운을 걸었던 뉴호프시티의 심장부를 통째로 도둑 맞았단 말이야. 최진철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대표님, 방금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센터빌딩 부지 확보 실패를 이유로 약속했던 대출 승인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합니다. 상무 한 명이 거의 울상이 되어 보고했습니다. 그 말에 최진철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대출이 막혀? 이봐, 김상무. 우리가 이미 토지 매입비로 빌린 돈이 수천억이야. 당장 다음 달부터 이자는 뭘로 막을 건데. 이대로 가다간 회사 문 닫고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최진철이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임원들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체 어떤 자가 우리 계약을 가로챘는지 조사는 해보았습니까?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영옥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자야. 당장 그 여자가 누군지 당장 알아내. 최진철이 책상을 다시 한번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아들인 성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옥도 같은 회의실 분위기와 아버지의 이성을 잃은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성준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성준아, 잘 왔다. 지금 우리 회사 위기에 처했다. 최진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센터빌딩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성준은 임원들의 굳은 표정을 보고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옥이라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성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성준아, 너 혹시 뭔가 아는 거냐? 최진철이 아들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영옥? 아버지.
다은 씨 어머님 성함이. 성준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은이가 누군데? 상견례 때 인사드렸던 정다은 씨 어머니 성함이 박영옥입니다. 성준의 말에 시끄럽던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물었죠. 아니, 누가 그 여자 말하래. 그 모닝 타고 다니는 여자가 그 건물을 사들였다는 게 말이나 돼? 최진철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박영옥 누군지 알아봐. 네, 아버지. 성준은 아버지의 불호령에 쫓기듯 회의실을 뛰쳐나가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최진철 건설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오전에 센터빌딩 계약하신 분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때 부동산 사장은 망설임 없이 주소를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옥이 주소를 묻거든 전해주라고 했으니까요. 주소를 본 성준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은의 집 주소였거든요. 그리곤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다은은 사회복지센터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최성준이라는 이름에 다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성준 씨. 다은아, 너 혹시 너희 어머니 박영옥 그분에게 들은 거 없어? 수화기 너머로 성준의 다급하고 원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은이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우리 회사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중요한 계약이 무산됐어. 그런데 그 계약을 가로챈 사람이 너희 어머님이라고. 성준의 말에 다은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래, 박영옥이라는 이름으로 명동 센터빌딩을 사셨다고. 대체 어찌 된 일이야? 성준이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다은은 전화를 끊자마자 손을 떨며 급하게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어머, 다은아? 엄마 사무실에 있지. 무슨 일인데 그렇게 놀랐어? 박영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엄마, 혹시 오늘 건물 하나 샀어?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샀어. 명동에 있는 센터빌딩 말하는 거니? 박영옥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성준 씨네 회사가 사기로 되어 있던 건물이래. 아주 중요한 건물이라던데. 다은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어, 딸. 담담한 엄마의 대답에 다은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거야? 혹시 나 때문에 복수하려고? 다은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아, 일단 퇴근하고 집으로 오렴. 엄마가 차근차근 다 설명해 줄게. 박영옥이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이 집에 도착했을 때 박영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다은이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엄마에게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다은아, 이리 와서 앉아. 박영옥이 딸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괜찮겠어?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나 때문이잖아. 다은은 걱정에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박영옥은 그런 딸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어요. 우리 딸,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하지만 엄마, 다은아,
어제 네가 그 호텔에서 혼자 울고 있던 모습을 봤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박영옥이 딸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40년 전에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짓밟혔던 기억이 있어. 그런데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이 이 엄마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서름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박영욱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해결할 문제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내 상처만 잘 보듬어 주렴. 박영욱이 딸을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딸을 함부로 무시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지 못하도록 할 거야. 엄마의 따뜻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에서 다은은 흔들리지 않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은이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 딸. 이 엄마는 절대 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 딸도 절대로 지게 만들지 않을 거다. 박영욱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런 엄마를 온전히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진철 건설의 대표실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씨름한 서류들이 책상 위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죠. 최진철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욱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낸 건 없어? 최진철이 수화기 너머의 정보원에게 거의 으르렁대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만 명동 일대의 알짜배기 상가 건물들을 여러 채 소유한 부동산 업계에 숨은 큰 손이라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그런 여자가 대체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회사를 물고 늘어지는 거냐고. 최진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대표실 문이 벌컥 열리고 아내인 김이라가 살벌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보기에도 값비싼 명품 코트를 걸쳤지만 잔뜩 굳은 얼굴 탓에 전혀 우아해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회사가 망한다. 망한다 소리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을 거예요? 김이라가 평소에 교양 있는 말투는 내던지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있어. 최진철이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보기만 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 박영욱이라는 여자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죠. 김이라가 남편 앞 소파에 보란 듯이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울 것 같아? 애초에 우리를 작정하고 공격한 사람이 순순히 만나주기나 하겠냐고. 최진철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근본도 모르는 졸부 여편니가 겁도 없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네요. 김이라가 콧방귀를 뀌며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를 얕보지 마.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가서 그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고 올 테니 당신은 동행하기나 해요. 김이라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의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욱 회장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한 비서가 박영욱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보고했죠. 회장님, 최진철 대표라는 분이 사모님과 함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박영욱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 잡아줘. 만나줘야지. 네. 비서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박영욱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영욱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서렸습니다. 그럼 약속은 언제로 잡아드릴까요? 오늘 오후 3시. 내 사무실에서 미팅 잡아. 오후 3시 정각, 최진철과 김일아가 탄 차가 명동의 한 대형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영옥빌딩이라는 큼지막한 간판이 위풍당당하게 걸려 있었죠. 정말 꽤 큰 건물이네요. 최진철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건물 하나 번듯한 거 가지고 뭐 대단한 유세라도 떠는 줄 아나 봐요. 김일아가 애써 비웃었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 호텔 로비처럼 넓고 쾌적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박영옥 회장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최진철이 접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안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걷는 내내 김이라는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걸린 벽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더욱 웅장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방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명동 거리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님 곧 오실 겁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김이라는 사무실을 보란 듯이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돈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네. 천박하게.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을 등지고 있던 회장석 의자가 끼익 소리도 없이 안개처럼 부드럽게 돌아왔습니다. 박영옥은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얼음장처럼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 엄마 박영옥입니다. 어서 앉으시죠. 박영옥이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진철 역시 눈앞의 상황을 파악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다은 씨 어머님이 박영옥 회장님이셨습니까? 최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다은 애미 됩니다. 상견례장에서 못 뵈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박영옥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김이라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옆에 있던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박영옥이 비로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회장님, 저희 사이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최진철이 상황을 수습하려 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해요? 무슨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옥이 팔짱을 끼며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차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내가 가진 건물은 작지 않거든요. 나를 가난뱅이라고 오해하신 거요? 박영옥의 말에 정신이 든 김일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고작 그깟 고물차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이딴 짓을 벌인 거란 말이에요? 김일아가 이성을 잃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영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오자 김이라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어제 짓밟은 건 고작 차 한 대가 아니야. 박영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내 딸의 진심이었고 짓밟힌 내 딸의 눈물이었으며 내 지난 인생 전부였지. 서늘한 음성에 김일아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최진철이 허리를 굽히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요? 이제 와서?
박영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했던 상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김이라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눈으로 똑똑히 되돌려받게 될 겁니다. 박영옥이 차갑게 말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무실에는 오직 최진철 부부의 거친 숨소리와 절망적인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40년을 거슬러 올라가 1985년 11월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의 동대문 시장은 하루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하게 깨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시장 한 구석,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낡은 천막 아래에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올해로 겨우 20살이 된 소녀, 박영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얇아 보이는 낡은 외투 하나를 몸에 단단히 여민 채 소녀는 온몸으로 새벽의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든 버텨야 해. 영옥은 시뻘겋게 꽁꽁 얼어버린 제 손의 뜨거운 입김을 호 불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삐걱거리는 작은 리어카 한 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어젯밤 도매상에 가서 간절하게 사정해 외상으로 떼어온 양말과 속옷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죠. 영옥은 목청을 가다듬고 터져나오는 기침을 애써 참으며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양말 사세요. 따뜻하고 질 좋은 양말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시간이라 물건을 사러 나온 손님보다는 바쁘게 움직이는 상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벌써부터 장사하는 것 좀 보게. 두툼한 목도리를 두른 한 아주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영옥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은 다 어디 계시고 저 고생을 한다? 네. 영옥이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다 됐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지, 아주머니는 괜한 말을 했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바쁜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옥은 혼자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더욱더 조심했습니다. 어리고 의지할 곳 없는 혼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더 무시하거나 함부로 물건을 훔쳐가려는 나쁜 사람들이 시장에는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학생, 이 양말은 얼마요? 그때 한 중년 남성 손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옥은 얼른 표정을 바꾸고 최대한 밝고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한 켤레에 1,000원입니다. 물건은 정말 좋아요. 너무 비싸네. 2켤레에 1,500원은 안 되겠어? 죄송합니다, 아저씨. 남는 게 정말 없어서요. 영옥이 죄송한 표정으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미련 없이 고개를 젓고는 다른 가게로 가버렸습니다. 영옥의 얼굴에 잠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금세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시장 골목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지만 영옥은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리어카 위의 물건들을 도둑 맞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죠. 배고파. 꼬르륵 소리를 내는 배를 작은 손으로 움켜쥐며 굶주림을 참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은 식빵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하루 종일 엄발을 동동 구르며 벌어들인 돈은 고작 3,000원이 전부였죠. 오늘은 이걸로 만족해야지. 영옥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을 세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시장 뒤편 재개발을 기다리는 텅 빈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낡고 해진 담요 한 장을 깔고 누우며 영옥은 고된 하루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등을 파고드는 냉기에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반드시 번듯한 내 가게를 갖고 말 거야. 영옥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영옥은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고독하지만 위대한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쉴 새 없이 흩날렸고 바닥은 질척이는 흙탕물로 변했죠. 양말 사세요. 따뜻한 겨울 양말 사세요. 영옥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러다가 오늘도 양말 한 켤레 못 팔겠네. 영옥은 리어카 위에 쌓인 눈을 손으로 털어내며 하얀 입김을 토해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움을 비집고 까맣고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는 영옥의 리어카 앞에서 미끄러지듯 멈춰 섰어요. 곧 운전기사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윤기가 흐르는 짙은 갈색 밍크 코트를 입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목에는 희고 굵은 진주 목걸이가 여러 겹 둘려 있었고 한 손에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이 분명한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여성은 질척이는 바닥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더니 영옥의 리어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영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위도 잊고 얼굴 가득 밝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따뜻하고 좋은 물건 많이 있습니다. 영옥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성은 대답 없이 들고 있던 장갑 낀 손으로 양말 하나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것처럼 얼굴을 잔뜩 찡그렸어요. 어디서 이따위 싸구려 물건을 버젓이 팔고 있는 거야? 여성은 들고 있던 양말을 경멸적으로 바닥의 흙탕물 위로 내팽개치며 말했습니다. 철퍽 소리와 함께 하얀 양말이 순식간에 더럽혀졌습니다. 영옥은 깜짝 놀라 황급히 바닥에 양말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던지시면 어떡해요? 영옥이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항의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너같이 천한 것이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 건물 앞에서 이런 싸구려 양말을 팔아? 여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양말들도 제가 돈을 주고 어렵게 가져온 소중한 물건이라서. 영옥이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것들이 빌부터 사니까 이 나라 시장 바닥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부모한테 뭘 배우고 자란 거니? 여성이 코웃음을 치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냄새나니까 저리 비켜. 여성은 그렇게 말하며 반짝이는 비싼 구두로 영옥의 리어카를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리어카가 넘어지면서 영옥이 밤새 정성껏 쌓아 올렸던 양말과 속옷들이 전부 질척이는 흙탕물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영옥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안타까운 듯 혀를 찾고 어떤 이는 재밌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걸 어쩌나. 가난하면 집에나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왜 길바닥에 나와서 저런 꼴을 당한대.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영옥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치울게요. 미안합니다. 영옥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사과하며 차가운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것들을 만져. 재수없게. 여성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내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자 구경꾼들도 이내 흥미를 잃고 흩어졌습니다. 텅 빈 시장 골목, 영옥은 혼자 남아 차갑게 젖은 물건들을 묵묵히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꼬마야, 괜찮냐? 옆 가게 아저씨가 보다 못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저씨. 영옥이 억지로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런 미친 여편네는 신경 쓰지 마라.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 법이야. 아저씨가 영옥의 어깨를 투박하게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옥은 자신의 차가운 잠자리인 계단 밑에서 흙탕물에 젖은 양말들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양말을 널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영옥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야. 반드시 돈을 벌어서 다시는 돈 때문에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같은 모멸감을 겪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분노와 도끼 어린 강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내 자식에게는 절대로 이런 더러운 세상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영옥이 다짐하며 젖은 양말을 쥐어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열심히 하자. 더 지독하게, 더 치열하게 살아서 반드시 내 힘으로 일어서자. 새벽이 되자 영옥은 어김없이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제의 굴욕은 결코 그녀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잠자던 사자를 깨운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날 흙탕물 속에서 겪었던 지독한 굴욕 이후 어린 영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순수했던 희망의 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살아남겠다는 도끼와 성공에 대한 불같은 야망이 자리 잡았죠. 그날부터 영옥은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을 쪼개가며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동이 트기 전인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상인들이 모두 떠난 밤 10시가 넘어서야 꽁꽁 온몸을 이끌고 잠자리로 돌아왔어요. 영옥아, 그러다 너 큰일 난다. 몸 좀 아껴가면서 해. 옆 가게 김 아저씨가 수척해진 영옥의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저는 아직 젊은데요, 뭘. 이 정도는 해야 돈을 벌죠. 영옥은 피곤에 절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일에 매달린 지 몇 달이 지나자 시장 바닥에 영옥의 성실함이 서서히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물건 보는 눈이 정확하고 절대 속여 파는 법이 없으며 갓도 정직하다는 평판이 쌓였죠. 리어카 앞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단골도 생겼습니다. 영옥이 아가씨, 나 양말 10켤레만 더 줘. 다음 주에는 남자들 속옷도 좀 떼어다 놔. 우리 남편 것 좀 사게. 손님들이 이제는 먼저 영옥을 찾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바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영옥이 환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정성껏 물건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아저씨가 가게를 보던 영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옥아, 잠깐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영옥이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너 정말 내 가게 하나 갖고 싶은 마음 변치 않았지? 김 아저씨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그게 제 유일한 꿈인걸요. 언젠가는
꼭 박영옥 이름 석자를 건 제 가게를 가질 겁니다. 영옥의 눈이 그 순간만큼은 굶주린 야망이 아닌 순수한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시장 맨 구석에 3평짜리 작은 점포 하나가 비게 됐어. 보증금이 50만 원이라는데 김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50만 원이요? 영옥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밥도 굶어가며 독하게 모은 돈은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감을 읽은 김 아저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20만 원 보태줄게. 아저씨가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갚아야 한다. 정말이세요, 아저씨? 정말 저한테 그런 큰 돈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영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네가 지난 겨울부터 얼마나 독하게 살아왔는지 이 아저씨가 다 봤어. 너 같은 애는 반드시 성공해야지. 김 아저씨가 영옥의 작은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영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영옥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른 서너 명만 들어서도 꽉 차는 3평짜리 작은 점포였지만 영옥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도 크고 소중한 공간이었죠. 내 가게. 영옥이 텅 빈 점포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가게에는 영옥상회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렸습니다. 영옥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올려다보며 결국 간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몇 년이 지나 영옥은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던 성실하고 착한 정씨 성을 가진 총각을 만났습니다. 그는 묵묵히 영옥의 일을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3년 후 딸 다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가, 우리 딸. 영옥은 자신을 쏙 빼닮은 갓난아기 다은을 품에 안고 감사와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평소 몸이 약했던 남편이 지병이 악화되어 다은이가 겨우 3살이 되던 해에 차갑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영옥은 남편의 싸늘한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홀로 어린 딸을 키워야 했던 영옥은 더욱더 치열하게 장사에 매달렸습니다. 갓난아기 다은을 포대기에 들쳐 업고 새벽 도매시장을 누볐고 가게 한편에 이불을 깔아놓고 다은이를 재우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죠.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다은이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게. 영옥은 포대기 속에서 잠든 딸에게 매일같이 속삭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영옥상회는 동대문 시장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정직하게 파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서 물건을 사가는 날이 점점 늘어났죠. 어린 다은이는 엄마의 가게 한편에 쌓인 옷가지들 위에서 잠이 들고 그림을 그리며 성장했습니다. 영옥은 돈을 모을 때마다 더 크고 목이 좋은 가게로 옮겨갔고 장사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며 사업을 조금씩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동대문 시장의 작은 영옥상회는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그녀와 어린 딸의 삶을 지켜주는 유일하고도 가장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작은 영옥상회에서 시작한 영옥의 장사 수완은 의류업을 넘어 부동산 투자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갔죠.
그녀는 지난 세월 시장 바닥에서 몸으로 익힌 상인들의 마음과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10분 활용했습니다. 동대문과 명동 일대의 낡았지만 목이 좋은 상가들을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도 위치나 유동 인구를 보니 괜찮겠는데? 영옥이 명동의 한 상가 건물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회장님의 안목은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던 곳인데 회장님 손만 거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니 말입니다. 옆에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감탄하며 아첨했습니다. 평생을 길 위에서 장사한 사람입니다. 상인들의 마음을 아니까 어떤 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돈을 부르는지 보이는 것뿐이죠. 영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박영옥은 서울 시내 요지의 여러 채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수백억대 자산을 지닌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활은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화려한 사치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좀 편하게 사세요. 돈도 이렇게 많이 버셨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고생만 하려고 해요? 어느덧 훌쩍 자라 어엿한 대학생이 된 다은이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속상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다은이가 엄마 걱정도 다 해주고 다 컸네. 엄마는 지금이 제일 편하고 좋아. 영옥이 그런 딸이 대견하다는 듯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다은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영옥은 그런 딸의 선택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죠. 다은아,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지 못해. 영옥이 딸에게 늘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말이었습니다. 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래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은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취직해 첫 월급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다은은 월급을 받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단단히 경고했죠. 엄마, 내가 집에 간다고 할 때까지 절대로 어디 나가면 안 돼. 꼭 집에만 있어야 해. 왜 그러니?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야? 영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묻지 말고 그냥 집에 꼼짝 말고 계세요. 다은은 제 할 말만 하고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다은이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색 경차 키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거 받아. 다은이 엄마의 손바닥 위로 차 키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다은아, 이게 뭐니? 영옥이 이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첫 월급으로 산 엄마 차야. 할부 인생 시작이지만 다은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영옥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 무거운 짐 들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고생만 했잖아. 이제부터는 이 차 타고 편하게 다녀. 다은이 엄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내 딸. 영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딸을 품에 와락 끌어안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오늘 좋은 날이잖아. 기뻐해야지. 다은이 까르르 웃으며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옥에게 그 작은 경차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 차를 직접 운전하며 딸의 따뜻한 마음을 되새겼죠.
이 차가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차야. 영옥은 운전대를 쓰다듬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다은이 최성준이라는 반듯한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졌을 때도 영옥은 진심으로 딸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엄마, 성준 씨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은이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마음을 훔쳐간 남자라니 어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봐야겠네. 우리 딸이 좋아하면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겠지. 영옥이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멸시를 딸은 전혀 모른 채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영옥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은이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딸이 평생 자신처럼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없이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그것이 지난 40년간 모질게 살아온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영옥은 설레는 마음으로 딸과 함께 입고 갈 옷을 고르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 행복했던 기억의 끝에서 박영옥의 시선은 싸늘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실의 화려한 풍경과 그녀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진철과 김일아의 모습이 다시 시야에 들어왔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김일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거만하고 경멸적인 표정, 사람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그 오만한 눈빛. 바로 그 순간 박영옥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너였구나. 김일아의 얼굴 위로 40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날 동대문 시장의 흙탕물 속에서 어린 자신을 무참히 짓밟고 경멸의 말을 내뱉던 그 밍크코트 여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원수가 바로 40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악연의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40년 전 그날 동대문의 진창 속에서 내 꿈을 짓밟았던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일아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당신들 회사를 그냥 이쯤에서 끝내주는 것도 자비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최진철과 김이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들에게는 그런 자비조차 과분하다는 걸 방금 깨달았거든. 박영옥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당신들이 평생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어떻게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 박영옥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가보세요라고 명령했고 최진철과 김이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최진철 건설사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장례식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복도는 오가는 사람 없이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직원들은 저마다 제자리에서 파산 신청 절차나 다른 회사 채용 공고를 몰래 검색하기 바빴죠.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서로의 눈을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오늘 아침에 주가가 또 반토막 났대. 주요 거래처에서 전부 계약 해지 통보 보냈다던데 이러다 정말 이번 주를 못 넘기고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절망적인 목소리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같은 시각 최진철의 호화로운 저택 거실에서는 부부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우리 회사가 전부 망하게 생겼다고. 최진철이 소파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깟 시장 바닥에서 구르던 여편네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낸 건 당신이잖아요. 김이라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깟 시장 여편네, 그 여자가 지금 우리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천박한 졸부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난 죽어도 못해. 김이라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최진철은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성준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집안을 가득 채운 살벌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죠.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때 김이라가 아들에게로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넌 왜 이렇게 태평해? 그 다은이라는 계집애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먼저 다은 씨와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성준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어머니의 잘못을 똑바로 지적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이 모든 게 이 엄마 탓이라고 말하는 거니? 김이라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탓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원인을 제공했어요. 성준은 더 이상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차 한 대 무시했다고 회사를 이 지경을 만들어? 미친 여편네 아니야? 김이라가 상처받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온 이 세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성준은 회사가 아닌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박영욱이 소유한 영욱빌딩을 찾아갔죠. 그는 상인들에게 직접 박영욱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실례지만 이 건물 주인이신 박영욱 회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준이 과일가게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 회장님 말입니까? 두말하면 입 아프죠. 부처님이 따로 없으신 분이에요. 임대료도 몇 년째 한 번을 안 올리시고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받으세요. 과일가게 주인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표정으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건물주들이랑은 많이 다른가요? 다르다마다요. 다른 건물주들은 돈만 받아가고 나 몰라라 하는데 우리 회장님은 우리 사정을 자기 일처럼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옆에 있던 옷가게 주인이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명절에는 직원들 시켜서 선물 세트 다 돌리시고 장사 안 된다고 죽는 소리 하면 다음 달 월세를 슬쩍 깎아주시기도 한다니까요. 이런 건물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영욱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성준은 자신의 어머니와는 너무나도 다른 박영욱의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기는커녕 가지지 못한 자를 경멸하고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는 대체 왜 그런 분을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을까? 성준이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텅 빈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틀렸던 것이라면? 성주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자문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어머니라는 세 글자를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었죠. 한편 같은 시각 박영옥은 자신의 회장실에서 차분하게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모욕하고 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준과 박영옥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독한 혼란 속에서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서늘한 확신 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이라는 자신의 침실에서 이를 갈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결국 대한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죠. 박영옥이라는 여자, 불법으로 돈을 번 것처럼 증거를 만들어내세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요. 김이라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회사 장부를 검토하던 성주는 어머니 김이라의 이름으로 지급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아버지 최진철에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며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방관적인 태도에 더 큰 위기감을 느낀 성주는 결국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자금의 흐름을 밤새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이 악명 높은 흥신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아냈죠. 어머니가 흥신소를 고용해서 대체 무슨 짓을? 성주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어머니의 뒤를 몰래 밟았고 마침내 한 호텔 카페에서 흥신소 직원과 접선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주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옥을 시장 상인들 피 빨아먹는 악덕 사채업자로 만들어요. 시장 바닥 출신이 어디까지 기어오르는지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보여줘야죠. 성주는 녹음되는 어머니의 잔인한 목소리와 섬뜩한 미소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차로 돌아온 그는 충격 속에서 녹음된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에 그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죠.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이제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를 고발하고 망가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은이와 박영옥 회장님께 알려드려야 해. 성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고뇌하던 성주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은아, 나야. 부탁이 있어. 어머님과 함께 나를 한번 만나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카페에 박영옥과 다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며칠간의 고뇌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 수척한 모습의 성준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두 사람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다은아. 두 분께 저희 가족의 죄를 사죄하러 왔습니다. 성준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두 분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려 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대한흥신소의 이름과 함께 박영옥의 뒷조사 내용 및 조작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장님을 불법 사채업자라는 누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도 들어보십시오. 성준이 건넨 휴대폰에서 재생된 파일 속에는 박영옥을 모함하는 김일아의 잔인한 목소리와 섬뜩한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은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경악했지만 박영옥은 미동도 없이 침착하게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걸 왜 우리에게 주는 거죠? 박영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성준은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준 씨. 다은이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성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성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 저희 어머니를 심판할 수 있는 정의의 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부디 이 증거로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준이 바닥에 두 손을 모아 간청했습니다. 박영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준군 같은 아들을 둔 것만으로도 자네 어머니는 아직 모든 걸 잃지는 않았네요. 그녀의 따뜻하고 무게 있는 말에 성준은 더욱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줘서 고마워요. 박영옥이 성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다은 역시 자신의 가족을 고발하는 엄청난 결정을 내린 그의 모습에 마음이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성준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괜찮아. 이게 옳은 일이니까. 성준이 눈물을 닦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박영옥은 성준이 건넨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성준이 목숨처럼 건넨 자료들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이제 이 길고 긴 싸움의 마지막 패가 자신의 손에 들어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성준의 증거를 확보한 박영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최진철 건설 측에 연락해 다음 날 오후 3시부로 회사 이사진 전원을 긴급 소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최진철 건설 대회의실에는 박영옥의 호출로 모인 이사들 때문에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진철은 퀭한 얼굴로 상석에 앉아 있었죠. 곧이어 문이 열리고 박영옥이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여러분.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인사한 뒤 곧바로 노트북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습니다. 이사님들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영옥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는 김일아가 흥신소 직원과 만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박영옥을 악덕 사채업자로 만들어야 해요. 시장 바닥 출신이 어디까지 기어오르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죠. 김일아의 잔인한 목소리와 섬뜩한 웃음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최진철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박영옥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김일아 명예회장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범죄의 증거입니다. 유령 컨설팅 회사에 지급된 자문료가 바로 저를 음해하기 위한 흥신소 비용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녀의 비서가 관련 서류들을 이사들에게 나눠주자 회의실은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최 대표,
이 사태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모든 시선이 쏠리자 최진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자백에 한 이사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이에 우리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일아 씨를 명예회장직에서 즉시 파면하고 회사와 관련된 모든 지원을 끊을 것을 의결합니다. 모든 이사들이 동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박영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진철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지요? 최진철이 고개를 들어 박영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귀사를 파산시키는 대신 회사 전체 지분의 50%를 제가 설립할 미혼모 지원 재단에 영구히 기부하십시오. 박영옥이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이사들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저희에게 너무나 관대한 조건 아닙니까? 저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파괴가 아닌 상생을 원하고요. 박영옥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살려드릴 테니 그 대가로 영원히 사회의 빚을 갚으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저와 내 딸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박영옥의 제안은 자비의 형태를 띤 가장 완벽하고도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진철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박영옥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다은아. 엄마가 약속 지켰다. 4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어두운 과거와의 기나긴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따뜻한 봄날이었죠. 정다은은 이제 제법 선배티가 나는 모습으로 사회복지센터의 신입사회복지사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분들을 도울 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심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은이 햇살처럼 밝은 표정으로 긴장한 신입 직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도 다은 선배님처럼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 신입 직원이 존경이 가득 담긴 눈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모두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은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딛고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영옥은 새로 설립한 영옥재단 사무실에서 한 젊은 미혼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막막한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박영옥이 겁에 질린 젊은 엄마의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따뜻하게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젊은 엄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다른 분들께 받았던 따뜻한 사랑을 이제야 조금씩 나누어 드리는 것뿐인걸요. 박영옥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을 과거의 자신처럼 세상의 편견과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최성준 역시 약속대로 회사를 정직하게 이끌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이 창사 이래 최고입니다.
상무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다행이군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익만 추구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주십시오. 성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옥재단과의 협력 사업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회사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재단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진정한 기업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의 어머니였던 김일아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사회에서 파면당하고 회사로부터 모든 지원이 끊긴 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평생 목숨처럼 여겼던 사교계에서도 버림받은 그녀는 결국 남편과 아들 모두에게 외면당한 채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 최진철은 아내의 잘못을 방관했던 죄책감 속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아들의 뒤를 조용히 지원하며 속죄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성준은 쌀과 각종 식자재를 가득 실은 작은 트럭을 직접 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허름한 동네의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나눠주는 작은 식당 뒤편에 차를 댔죠. 아이고, 대표님. 이번 주도 잊지 않고 와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허리를 숙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걸요. 성준이 겸손하게 대답하며 익숙하게 짐을 내렸습니다. 그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주 익명으로 이곳에 식자재를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쌀 포대를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정다은이 동료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던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었죠. 두 사람의 눈이 잠시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과거의 연인,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함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먼저 성준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은 역시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봉사를 마친 다은은 엄마 박영옥을 만나러 갔습니다. 재단 주차장, 다은은 자신이 새로 산 차 옆에 서서 엄마의 하얀색 모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곧 박영옥이 환하게 웃으며 여전히 반짝이는 모닝을 몰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다은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딸 오래 기다렸어? 박영옥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차는 제발 박물관에 보내고 나랑 같이 편하게 다녀요. 응? 다은이 장난스럽게 투덜거렸습니다. 얘는 이 차가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벤츠보다 더 귀한 보물이야. 박영옥이 모닝의 보닛을 자식 쓰다듬듯 애정 어리게 쓸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딸 마음이 담긴 차잖아. 엄마. 다은이 감동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타. 박영옥이 직접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디로 갈까요, 박 여사님? 다은이 차에 오르며 애교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가야지. 하얀 모닝이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희망을 향해 부드럽게 도로 위를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